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고 난리였죠. 그런데 그해 9월 이상한 손님이 키우에 나타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만났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돈을 많이 굴리는 남자였죠. 이 사람이 한 제안은 이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재건을 도와드리겠다. 그것도 무료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가가 공짜로 일해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운용자산만 1경 5천조 원, 한국 1년 예산의 20배가 넘는 돈을 이 회사 하나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행보가 묘합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 현장 한가운데 어김없이 이 회사가 있거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2011년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나라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고 시중은행들도 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다급해진 그리스 중앙은행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한 회사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은행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진단해달라고요. 이 회사가 그리스 은행들의 장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진단했고 자문료로 17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진단 결과가 그리스 구제금융화의 기준이 됐거든요. 그러자 유럽의회에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 회사가 은행 내부 사정을 다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그 은행을 사들일 수 있는 큰손들 돈을 굴리고 있었거든요. 정보를 빼서 자기 고객한테 넘기면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 운명이 이런 민간기업 손에 맡겨졌습니다. 2015년에는 멕시코 정부가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를 민영화합니다. 국가 핵심 사업의 문이 민간 자본에게 열렸습니다. 그때도 이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은 멕시코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멕시코 법인에는 전직 재무차관을 데려왔고요. 정치권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에너지 프로젝트, 도로, 병원, 가스관, 교도소까지 이 회사는 단숨에 멕시코 인프라 최대 해외 투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 멕시코 국민의 연금까지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연금 손실을 막으려면 이 회사를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멕시코 국민들의 노후 자금까지 인질로 잡은 겁니다. 2020년엔 아르헨티나가 빚을 못 갚겠다고 손을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650억 달러, 우리 돈 90조 원이었습니다. 국가 부도를 막으려면 채권단과 협상을 해야 했는데 이때도 이 회사가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르헨티나의 최대 채권자였습니다. 이번엔 입장이 달랐습니다. 자문을 해주는 것도 투자를 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였죠.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민간회사의 눈치를 봐야만 국가 부도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 부도 위기, 멕시코 민영화, 아르헨티나 채무 협상. 전 세계에 큰일이 터질 때마다 나타납니다. 일개 민간 기업이 국가의 운명을 쥐락펴락합니다. 뉴욕 맨해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그림자 정부라고 불리는 곳, 블랙록입니다. 자산운용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남의 돈을 받아서 대신 투자해주는 회사입니다. 연기금, 보험사, 개인들한테 돈을 맡으면 주식, 채권, 부동산에 넣어서 불려주는 거죠. 블랙록은 그 업계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운용자산이 1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5천조 원입니다. 블랙록은 그 돈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한국의 삼성전자까지 사들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의 대주주 자리에 이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렇게 강력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은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블랙록 본사에는 수천 대의 서버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전 세계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빨아들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리스크를 계산하고 어디에 투자하면 되는지 판단하죠. 이 시스템의 이름이 알라딘입니다. 이 알라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일입니다.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미국 연준조차 부실 자산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썩은 채권을 들고 있는지 계산이 안 됐던 거죠. 그때 연준이 블랙록한테 연락합니다. 알라딘을 빌려달라고요. 알라딘이 각 기업들의 부실 자산을 분석해서 가격을 매겼고 연준은 그 숫자를 보고 구제금융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가의 중앙은행이 민간기업 시스템에 의존한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알라딘의 명성은 확고해졌습니다. 지금 알라딘이 관리하는 자산은 21조 달러가 넘습니다. 블랙록이 굴리는 돈이 11조 달러인데 그 2배입니다. 블랙록 자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들도 돈 내고 이 시스템을 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쟁사인 뱅가드조차 알라딘을 씁니다. 대안이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뜻이죠.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준의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블랙록이 위탁을 받아 수행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중앙은행조차 민간기업 시스템 없이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 은행 진단, 멕시코 인프라 개방, 우크라이나 재건 설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블랙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1경원 넘게 굴리는 블랙록도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했던 건 아닙니다. 시작은 8명짜리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창업자 레리 핑크는 원래 월스트리트 엘리트였습니다.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투자은행에서 30대 초반에 최연소 매니징 디렉터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죠. 그런데 1986년 금리 예측을 한번 잘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돈 1,400억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레리 핑크는 회사에서 입지가 무너졌고 결국 쫓겨나듯이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블랙록의 DNA가 됐습니다. 핑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감으로 투자하면 망한다. 리스크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핑크가 동료 7명과 블랙록을 창업할 때 리스크 관리 중심의 채권 운용사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알라딘도 이 철학에서 탄생한 겁니다. 이 알라딘이 신생 블랙록을 살렸습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 입장에선 갓 생긴 회사를 쉽게 믿긴 어렵죠. 블랙록은 알라딘을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로 위험을 통제한다는 걸 증명하자 기관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초 체력을 다진 블랙록에게 2009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자산운용 자회사 BGI가 매물로 나왔는데 블랙록이 이걸 135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이 인수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 BGI가 가진 아이쉐어즈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쉐어즈는 ETF 브랜드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파는 펀드죠. 수수료도 싸서 당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 블랙록은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큰손들한테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쉐어즈를 손에 넣는 순간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주식 앱에서 ETF 하나 사면 그 돈이 블랙록으로 흘러갑니다. 인수 직후 2.7조 달러였던 운용자산이 2025년에는 1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5년 만에 5배 넘게 불어난 거죠. 지금 아이쉐어즈는 전 세계 ETF 시장의 30%를 차지합니다. 2위인 뱅가드보다 1조 달러 이상 많고요. 이렇게 끌어모은 돈으로 블랙록은 전 세계 기업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기업의 주인이 된 겁니다. 지금 블랙록은 애플 최대 주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엑슨모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S&P 500 기업 중 블랙록이 최대 주주가 아닌 곳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최대 주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EO를 뽑고 임원 보수를 정하고 회사 방향을 정하는 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죠. 블랙록 회장 레리 핑크는 매년 초에 전 세계 기업 CEO들한테 서한을 보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라.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라. 장기적 가치에 집중해라. 2018년 서한에서 레리 핑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업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기업에는 블랙록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요구를 안 들으면 지원을 끊겠다는 겁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2021년 엑슨모빌 주주총회에서 작은 펀드 하나가 이사진을 교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사진 교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전략을 결정하고 CEO를 자르는 것도 이사회거든요. 이사가 바뀌면 회사가 바뀝니다. 당연히 엑슨모빌 경영진은 반대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부결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블랙록이 그 펀드 편을 들었습니다.
이대 주주로서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경영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이사 3명이 이사회에 들어갔습니다. 블랙록 표 하나가 세계 최대 석유회사의 이사진을 바꿔버린 겁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이 레리 핑크에서 안에 벌벌 떠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영향력은 개별 기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랙록은 코카콜라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펩시도 최대 주주입니다. 델타항공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유나이티드 항공도 최대 주주입니다. 경쟁사끼리 주인이 같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18년에 학자들이 미국 항공산업을 분석했습니다. 같은 주주가 경쟁 항공사들을 동시에 소유한 노선에서 항공료가 3에서 11% 높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항공사가 가격을 낮춰서 B항공사 손님을 뺏어온들 주인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A도 내 거고 B도 내 거니까 굳이 가격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연구가 나오자 미국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그런데 처벌이 어렵습니다. 사장들이 모여서 가격 담합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인이 같으니까 굳이 경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 없이 가격만 올랐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무기, 군인, 그리고 돈이 필요하죠.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가난한 나라라는 겁니다. 1인당 GDP가 세계 122권, 유럽 최빈국 수준이거든요. 전쟁 비용을 스스로 감당할 돈이 없으니 서방 국가들 지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준비할 게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의 재건입니다. 다 부서진 걸 누가 다시 지을 것이냐. 그때 2022년 11월에 블랙록이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와 손을 잡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블랙록이 우크라이나 재건펀드의 구조를 설계해주겠다는 거였죠. 이듬해 5월에는 정식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블랙록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JP모건, 맥킨지까지 세계 최고의 금융 컨설팅 기관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 이후 이런 규모의 민간 투자자가 유치된 적이 없다. 그런데 자문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블랙록은 무료로 일했습니다. 왜 공짜로 일할까요? 재건시장의 규모 때문입니다. 세계은행, 유럽연합, 유엔이 함께 조사했는데 2023년 기준 재건비용 추산이 5,20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 700조 원이 넘습니다. 그 뒤로 전쟁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더 커졌고요. 2026년 기준 논의되고 있는 미국, 우크라이나 번영 계획의 규모는 10년간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 1,000조 원이 넘습니다. 1,000조 원짜리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블랙록이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건 바로 이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구조로 돈을 모을지,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지,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이걸 블랙록이 설계합니다. 게임 규칙을 블랙록이 씁니다. 규칙을 쓰는 사람이 게임에서 진리 없죠. 자문료 몇백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1,000조 원짜리 시장의 규칙을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2024년 말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긴 겁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자원에 미온적이었습니다. 당선 직후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펀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블랙록이 움직였습니다. 2025년 1월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블랙록은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과의 협상을 멈췄습니다. 2년 넘게 무료로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접어버린 겁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한 번 바뀝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이 체결됐거든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리튬,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 개발에 미국 투자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 대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자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싫었던 게 아닙니다. 공짜로 돕기 싫었던 겁니다. 확실하게 챙길 게 있어야 움직이겠다는 거였죠. 돈 냄새를 맡은 블랙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5년 12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레리 핑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도 있었습니다. 결국 2026년 1월 미국 정부 특사가 발표했습니다.
블랙록이 참여하는 경제번영 협정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미국, 우크라이나 번영 계획. 10년간 8천억 달러짜리 프레임워크입니다. 블랙록은 여기에 핵심 파트너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 떠났고 트럼프가 참여하기로 하자 돌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신념 같은 건 없습니다. 미국이 빠지면 돈이 안 되니까 떠난 거고 미국이 들어오면 돈이 되니까 돌아온 겁니다.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고 그리스 때도 그랬고 멕시코도 아르헨티나도 그랬습니다. 블랙록이 나타날 때마다 국가의 운명이 흔들렸습니다. 엑슨모빌 이 사진을 바꾸고 경쟁사끼리 같은 주인이 되고 전 세계의 CEO들이 레리 핑크 서한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 힘이 블랙록 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연기금, 보험사, 개인 투자자들한테 모은 남의 돈을 이용한 거죠. 블랙록 돈은 그 돈을 굴려주고 받는 수수료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남의 돈 속에 우리 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운용자산이 1,000조 원이 넘는데 이 중 해외 투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외부 운용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록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2021년에 맡긴 돈만 1조 8천억 원입니다. 블랙록은 그 투자금으로 뭘 할까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기업 주식을 삽니다. 2025년 기준 블랙록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한국 상장사가 10개입니다. 삼성전자, KB금융, 네이버,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코웨이, 삼성전기. 10개 기업 지분을 다 합치면 37조 7천억 원입니다. 그 중에 삼성전자 지분이 5.07%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5조 원이 넘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삼성 총수 일가 지분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우리 돈으로 산 주식입니다. 그런데 투표권은 블랙록이 행사하죠. 우리 연금에서 나온 힘인데 정작 우리는 그 투표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1경 5천조 원. 블랙록은 이 돈을 움직이는데 누구한테도 허락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긴 돈이 블랙록한테 권력을 준 셈이죠. 돈은 대중이 내고 권력은 소수가 갖습니다. 시스템이 원래 이렇게 생긴 겁니다.